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12번째 이야기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가 드러난 세계 마이크 샌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 2부로 끝내려고 했다가 너무 정리가 안 돼서 4부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드러난 세계 그랬어요. 이 정의가 드러난 세계는 지금 뭐냐면 이게 사회에서 드러나는 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 정의가 드러날 때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정의가 드러나게 해요? 법으로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사법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공법은 일반적 정의 내진 배분적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과 공법에 있어서의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배분적 정의는 하지만 공법은 일반적 정의가 내포되어 있다. 공정함은 정의의 한 양상일 뿐이지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애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 정의의 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이크 샌델이 이 사람의 책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의 이 비판과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에 대한 윤리학적 철학적 내용을 담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양 철학 전통에서 벗어나 동양 철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결과 샌델은 다양한 예를 들어보면서 인간관계에서 자유와 정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구합니다 그랬어요. 자, 정의는 어디에서 벌어져요? 사회에서 벌어져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의는 뭐예요? 관계학입니다. 관계학. 누구의 관계학이에요? 사람들 간의 관계학이 이게 정의예요, 정의. 따라서 바람직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구합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개인적으로 샌델의 탐구 내용을 여기서 자유는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며 정의는 나와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정의 사이의 관계는 누군가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자로서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내용별로 요약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유주의가 이끄는 시장경제와 자유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자유경제와 공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정의가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요? 의라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러한 것이 바르게 유지되면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 하고 만약 부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것을 불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배분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샌델은 다양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수행을 하는데 그중 일부는 이민,
이 이민이니까 다문화 세계, 그 다문화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 이민을 받아주는 것을 환대를 해서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그 다문화 시대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체벌 이건 인간 존엄성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체벌은 일종의 죄에 대한 벌, 그 다음에 부의 분배. 이거는 부의 분배가 잘 잡히면 갈등 완화가 되고 균형 잡힌 경제가 이루어지겠죠. 그 환경 문제, 이건 자연과의 갈등, 즉 환경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부조화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델은 이 문제들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공동의 목적과 가치, 이게 뭐예요? 공동체에서의 질서 정연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거, 이게 그 목적이었죠. 이 목적을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샌델은 정의의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데, 샌델은 정의의 개념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랬어요. 이거는 고대 소피스트들이 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을 때 갔다 와 보니 각 지역마다 옳고 그름이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그 지역의 입장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와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지.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정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의는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변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잘못된 기준은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샌델의 정의의 개념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의 줄거리 요약 정리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정의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소재는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정의를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 자유, 미덕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기준과 관련된 사상으로, 자, 우리는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자, 우리는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입장에서는 자유지상주의로, 그 다음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라는 얘기는 공동체주의로 해서 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공리주의, 행복의 측면에서 이번에 살펴본 내용으로는, 공리주의는 다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이 총량이 고통의 총량을 넘으면 정의롭다고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는 정의롭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죠. 이게 공리주의에 있어서의 입장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공복지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최소한의 복지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최소 기본적인 조건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와 세금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며 시장 경제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두 번째는 자유지상주의로서의 자유예요. 자,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다만 자유지상주의 역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유지상주의는 지나침이 있으면 방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질서를 유발하고 무정부 상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기에 상황에 따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권리 주장만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정치적 선택과 경제적 선택을 분리하고 시장 경제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때의 정의는 뭐예요? 자유주장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랬어요. 여기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하니까 결국은 지나침도 받아줘야 되는가? 이 얘기가 나오죠. 지나침도 이게 수용을 해줘야 하는가? 코로나 시대 때 프랑스에서 마스크를 정부에서는 쓰라고 했는데 나는 쓰기 싫다 해갖고 프랑스에서 데모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사실은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돼요? 좀 무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했을 때 이것은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이게 긍정적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자율성이 주어졌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도덕적이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율성으로 자유와 권리를 주장을 했을 때는 타자한테 불이익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게 우리는 도덕적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피해가 가면 그거는 비도덕적 이렇게 말이 돼야 되죠. 그 다음 공동체주의 미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살펴본 건데 이거는 샌델 교수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정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이 동양적 사고를 이 사람은 많이 바탕으로 했다고 앞서 얘기했었죠. 동양 사상을 많이 참고를 했다. 동양에서는 뭐예요? 공동체주의, 즉 뭐를 최우선으로 삼아요? 조화죠, 조화. 조화를 최우선으로 삼다 보니까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정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도덕, 즉 이 도덕이라는 게 제도, 규칙, 법 등 이런 것이 나를 알고 나 이외의 모든 것과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배워서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도를 잘 알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참여, 토론, 합의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덕을 이룸으로써 공동체의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도덕의 실현 이렇게 돼야지. 도덕의 실현.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공동체주의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도덕이 앞장서면은 전체주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샌델 교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공동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앞에 개인적인 문제가 도의 문제고 우리가 관계적인 사회 구성으로서의 이러한 참여를 하는 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덕인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 관계가 정의예요. 도덕적 관계가. 예. 그 다음 정의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공유주의. 공유주의는 이거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리 좀 해봤습니다. 공유주의가 뭐냐면은 2008년 미국의 법학자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가 리믹스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쉐어링 이코노믹이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신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키피디아 서비스 내용에 보면 지금 위키피디아는 지금 집단지성을 활용해 방대한 온라인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사전의 역할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례예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저희 공유경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 밑에 봅시다. 차량 공유기업 우버, 그 다음에 숙박 공유기업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국내에 있어서의 차량 소카나 그린카, 숙박, 코자자,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모두의 주차장 공간으로서 스페이스 클라우드, 패스트5, 그 다음에 열린 옥장 이런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유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공유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래요. 따라서 이거는 온라인 투 오피스 커머스라고 하고 O2O의 이 상태가 거래가 돼야지 이 O2O 거래가 안 되면은 이게 공유경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O2O 거래란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제한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거래해서 O2O 거래가 활용되지 않으면 타인과의 공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서는 공유주의, 공유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공유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주의와 공공복지를 모두 수용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공유와 사회적인 평등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공유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리이타예요.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도 이익이 됩니다. 이게 자리이타가 뭐예요? 준용적 삶입니다. 이게 준용적 삶이 결국 뭐예요? 이게 도덕이잖아요. 도덕. 이게 도덕이 실현. 이걸 뭐예요? 이게 도덕의 실현이라는 건 이게 정의구현이에요. 정의구현. 따라서 정의라는 것은 이 공유주의에 입각한 공유경제의 삶, 이것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권리보다는 협력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라는 게 공유주의적 입장에서 주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사회적 혁명이라는 이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정의는 발음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바르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맹자는 역성혁명, 왕조를 바꿔야 된다 라고 그랬고 로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해체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는 아예 소멸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모두 뭐예요?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발음. 이 발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정의를 유지하는 거죠. 정의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사회적 혁명, 기존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질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그 사회를 우리는 개선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회와 구조를 철저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그래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나 현대 사회 체제가 불공평하다면은 즉 이 얘기는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은 주장에서부터 시작하여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체제, 정당성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혁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건 과거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역성혁명, 해체, 소멸 이런 거. 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정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책의 저자는 정의라는 개념은 형식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자, 형식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지 상태가 아니라 사고의 논리에 따른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지 상태에 드러난 발음이 보이는 세계에 실현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맥을 잇고 있는 일지 상태는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식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변화가 정의는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 변하기에 이에 따라 인간의 선택은 매번 바뀌기에 윤리적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가치관, 기준은 타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서로 도전하고 학습하고 합의하며 부의 공평한 분배와 같은 더 진실된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야, 소통을 하면서 서로 자리타의 관점을 찾아가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기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기준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은 사실상 자리이탈이에요. 중용적인 삶이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불공평한 분배와 같은 더 진실된 정의 이거는 뭐예요? 이상사의 근사치로 다가가는 거죠. 이상사의 근사치. 왜?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 삶을 살아보자 이 얘기거든. 이러한 것은 정의가 형식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 진실된 정의로 표현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의가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 의한 그 샌델 교수에 의하면 정의란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델 교수는 정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의는 단순히 허울뿐인 개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궁극적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메시지는 맞긴 맞아요. 왜? 여기 보면 변할 수밖에 없다. 형식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 여기에서 이 정의를 이치보다는 생각과 사고의 선택으로 보니까 이 가장 큰 흐름이 이게 좀 잘못됐는데 이 가장 큰 흐름을 어디로 보완을 해요? 이 뒤에서 보완을 해요. 좋은 결과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조화로운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거기에 가능한 가까이 가도록 하자 이 얘기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이 얘기는 선함, 자유를 추구하며 미덕,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공동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궁극적 메시지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결국은 이 사람은 정의란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갈등을 최소화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도의 내용은 맞는 거는 같아요.
자, 샌델은 이처럼 다양한 정치 철학적 입장에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며 정의의 개념이 상대적이며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 그러니까 이건 지역 문화의 특성이 있듯이 정의를 지역 문화의 특성으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란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정의가 상식적,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 입장은 그리스의 소피스트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샌델의 정의란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정의가 첫 번째 사회의 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것을 말한 것이다. 이건 맞아요. 정의는 사회의 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드러날 때 정의는 발음이라는 기준을 그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문화의 특성에서 정의란 이런 것입니다 했을 때 거기를 따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발음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보편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샌델 정의관에서 비판이 따르게 된 문제는 이 2분의 발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란 사회나 역사적 맥락을 따른다 하여도 발음의 기준은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에 오류가 난 상태로 봐야 된다. 정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매개자에 의해 관통되는 전이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의의 기준이 두 세계에서 변함이 없는 올곧은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돼야 그게 진정한 정의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샌델이 주장하는 정의는 보이는 세계 입장에서 지역 문화에 따른 각자의 옳다는 입장을 따르는 것을 정의로 본 것 같습니다. 이는 이치가 관통된 정의가 아니라 두뇌의 힘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결과로서의 본인 세계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상태, 이렇게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의는 바람직한 정의라고 할 수가 없다. 누구의 정의요? 샌델의 정의는 바람직한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는 변하지 않는 올곧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올곧음이 있다는 정의는 생각하거나 사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 상태의 발음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에 바람직한 결정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일치 상태의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이때의 일치 상태의 발음은 나를 아는 것, 이것을 도라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에게 바람직한 결정을 해 나가는 것, 이걸 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의란 도덕의 사회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나 중세현, 근대, 현대에서도 그 개념에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일정한 값을 지녀야 이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없는 일정한 값을 우리는 상식적,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이때의 정의란 이러한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며, 불변의 가치를 지니기 위한 정의는 이미 윤리학연구소 8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리고 참된 이치에 따라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로 소개하면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 그래서 정의는 뭐예요? 도덕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 이거는 사회의 한 현상으로 국한해서 설명을 하려다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는 그거 단지 두뇌의
이 힘은 생각의 논리, 사고의 논리로 설명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보고 싶고, 정의에 대한 고대부터 내려오는 개념은 서양의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양심, 맑은 영혼을 보존하려는 힘을 말하는데, 이는 일치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거든요. 이것은 각 개인이 자율적인 내적 구성력, 즉 자율성에 맡기는 상태를 갖게 하는 무형의 양태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요? 양심, 맑은 영혼을 보존하는 것, 이것을요. 이러한 무형의 양태의 보존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내적 요소의 단어, 이걸 선이라 하고, 그래서 이 선으로 불리는 것이 외적 관계로 드러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의로 바르게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는 정의라고 하고, 발음에서 벗어난 것을 불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소크라테스가 맑은 영혼을 보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현상을 우리는 발음이라 하고, 공동체에서 발음에 입각하여 드러나는 현상, 이걸 정의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현상은 각자에게 도덕성이 드러나는 작업이기에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고, 이 도덕적 행위는 나와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적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정의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자신의 맑은 영혼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것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4부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